아버지, 염치 없지만 저희 민준이 병원비라도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 서미경이 제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뒤에는 고개조차 들지 못하는 아들 이준석이 서 있었죠. 방 한쪽에는 창백한 얼굴로 얕은 잠에 빠져 있는 제 귀한 손주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힘든 시술 끝에 겨우 얻은 기적 같은 아이. 그 아이의 병원비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시선은 안방의 낡은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제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제 남은 생이 담긴 피 같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당신 몫이니 누구에게도 주지 말고 당신 자신을 위해 쓰라던 아내의 유언이 귓가를 맴돌았지만 저는 결국 그 약속을 깨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정우 할아버지의 가슴 아픈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아버지, 제발 민준이가 너무 아파요. 며느리 미경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옆에 선 아들 준석은 그저 바닥만 응시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제 낡은 집의 작은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늦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지만 제 마음속은 한겨울 찬바람처럼 시렸습니다.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째깍, 째깍 마치 제 남은 시간을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제 눈은 자연스레 방 한쪽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손주 민준에게로 향했습니다. 작은 몸이 열에 들떠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은 제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하고 10년이 넘도록 아이 소식이 없어 애태우던 제게 기적처럼 찾아온 생명이었습니다. 용하다는 곳은 어디든 찾아다니고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몇 번이고 힘들다는 시술에 매달렸었죠. 매번 실패 소식을 전해오던 며느리의 지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버님, 이번에도 안 됐어요 라며 전화기 너머로 울음을 삼키던 그 소리 말입니다. 저 역시 그 아이들을 붙들고 함께 울었고 동이 트기 전 새벽마다 차가운 마루에 엎드려 하늘에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발 이 늙은이의 소원 한 번만 들어달라고, 대를 잇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이라 그런지 민준이는 갓난아기 때부터 잔병치레가 잦았습니다. 한밤중에 열이 펄펄 끓어 응급실로 달려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아 까맣게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만 건강하게 잘 자라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남은 인생은 오직 이 아이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 제게 아들 내외는 다시 한번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대요. 아버님, 당장 검사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는데 저희가 지금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습니다. 며느리는 거기까지 말하고는 바닥에 얼굴을 묻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준석은 옆에서 입술을 깨물다 끝내 고개를 떨구었죠. 심장에 문제가 있다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잠든 아이의 작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쿵, 쿵, 쿵 약하게 뛰는 심장 소리가 제 손끝을 통해 비명처럼 전해져 왔습니다. 제 시선은 자연스레 안방의 낡은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서랍장 맨 아랫단, 가장 깊숙한 곳에는 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제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제 남은 생이 담긴 통장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날, 제 손을 붙잡고 유언처럼 남긴 말이 귓가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호 씨, 못난 아내 만나 평생 고생만 시켜 미안해요. 이거 내가 당신 주려고 따로 모은 거예요. 아들놈한테 다 주지 말고, 절대 누구도 주지 말고. 이건 꼭 당신이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데 구경도 다니고, 나 없어도 기죽지 말고,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해요. 가느다란 실처럼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신신당부하던 아내의 얼굴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제 손등 위로 떨어지던 뜨거운 눈물이 아직도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제 아내가 제게 남긴 마지막 사랑이었고 제 남은 인생을 지켜줄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떠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통장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씩 꺼내 얼음 만지듯 쓰다듬으며 아내를 그리워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손에는 아내의 목숨값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손주의 생명을 구할 치료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죠. 하늘에 있는 영감, 나 어떡하면 좋소? 마음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을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든 채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제 손에 들린 통장을 본 며느리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들 준석은 황급히 고개를 들어 제 손을 바라보았죠. 그 두 사람의 시선이 마치 거대한 족쇄처럼 제 몸을 올가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힘없이 잠든 손주 민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식은 땀에 축축이 젖은 머리카락, 파르르 떨리는 얇은 눈꺼풀.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 내 남은 인생이야 어찌 되든 이 아이만큼은 내 손으로 지켜야 한다. 결국 저는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을 어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앞에 통장과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어미가 남긴 전부다. 이걸로 우리 민준이, 우리 강아지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거라. 아들 준석은 차마 그것을 받아들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 시끄럽고 어서 받아. 부모가 돼서 자식 아픈 걸 보고만 있는 것만큼 큰 죄는 없는 법이야. 대신 약속하거라. 이 돈으로 우리 민준이 꼭 살려내겠다고. 하늘에 있는 내 어미한테, 이 하래비한테 똑똑히 약속한다고 말이야.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결국 무너지듯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며느리 미경은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며 연신 제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들 내외가 돌아간 뒤 텅 빈 방에는 다시 저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 저를 감싸주던 따스한 햇살은 온데간데 없었고 싸늘한 저녁 공기만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이 칼로 도려낸 듯 뻥 뚫려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는데 어째서 마음은 이리도 허전하고 불안한 것일까요? 저는 그저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붉은 노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배신의 서막이었음을, 그리고 제 손으로 직접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임을 그때의 저는 정말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남긴 유산, 제 남은 생이 담긴 그 피 같은 통장을 아들 내외에게 건넨 그날 이후 제 시간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낡은 전화기만 쳐다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전화기를 한번 쓰다듬고 저녁에 눈을 감기 전까지 전화기 곁을 떠나지 못했죠. 금방이라도 전화벨이 울려 우리 민준이가 괜찮다는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올 것만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흐를수록 제 심장은 바싹바싹 타들어갔습니다.
피가 마르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대체 왜 소식이 없을까? 검사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아서 차마 이 늙은 아비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독초처럼 제 머릿속에서 자라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고 낮에는 멍하니 앉아 벽만 바라봤습니다. 밥은 모래를 씹는 듯 넘어가지 않았고 물조차 목구멍으로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제 몸은 점점 말라갔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끊임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결국 애타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먼저 아들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지난 뒤 며느리 미경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높은 일부러 밝은 척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웬일이세요? 오냐, 그냥 우리 민준이 잘 있나 궁금해서 그랬다. 밥은 잘 먹고. 차마 검사 결과는 어떠냐는 말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대답이 돌아올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마치 대본을 읽는 듯한 어색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버님. 아버님 덕분에 애가 기운을 차렸어요. 죽도 잘 받아 먹고 잠도 잘 자요. 걱정 마세요. 그래, 다행이구나. 의사는 뭐라고 하더냐? 병원은 어디로 갔고? 제가 구체적인 것을 묻자 며느리는 순간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게 병원은 아주 좋은 데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도 워낙 유명한 분이시고요. 아버님, 너무 걱정하시면 몸 상하세요. 저희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저희만 믿고 기다려주세요. 며느리는 걱정 말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다 다른 할 일이 있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이 안개처럼 저를 휘감았습니다. 왜 병원 이름 하나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는 걸까? 왜 의사가 한 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 걸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꼭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 후로도 며칠간 저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 준석에게 전화를 걸면 아버지, 제가 지금 바빠서요. 라며 끊기 일쑤였고 며느리 미경은 여전히 좋아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라는 영혼 없는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데 그 부모의 목소리에서는 어째서인지 절박함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질문을 귀찮아하는 기색만이 역력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수상한 침묵과 회피 속에서 제 마음. 한 구석에서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될 끔찍한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어떻게 나한테?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애써 의심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제 아들 며느리를 의심하는 것은 제 자신과 제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인데 설마 저를 속일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마치 거머리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에 불을 지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제가 아내의 유산을 건넨 지 꼭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걱정을 참지 못하고 저녁 무렵 아들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가 받겠거니 생각했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뜻밖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리고 낭낭한 목소리. 제 손주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냐? 하랩이다. 저는 저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에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픈 아이가 전화를 받았다는 생각에 덜컥 겁이 나면서도 그 목소리를 들으니 눈물이 핑 돌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전화를 다 받았어? 우리 강아지.
몸은 좀 괜찮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이의 대답은 제 모든 생각을 정지시켜 버렸습니다. 할아버지, 나 민준이에요. 나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프다니.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아픈 아이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쩌렁쩌렁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는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명료하고 힘찬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있잖아요. 아빠가 어제 엄청 큰 로봇 사줬어요. 그리고 우리 피자도 먹었어. 피자. 로봇? 피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아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던 녀석들이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기름진 피자를 먹였다는 말입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민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 미경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렸고 곧이어 전화를 빼앗는 다급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애가 열이 또 올라서 지금 헛소리를 하네요. 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요. 이만 끊을게요. 이따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저는 끊어진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귓가에서는 두 개의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충돌했습니다. 나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라는 민준이의 힘찬 목소리. 열이 올라서 헛소리를 하네요. 라는 며느리의 다급한 변명. 누가 봐도 진실은 명백했습니다. 며느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서툴고 파렴치한 거짓말을. 그렇다면 아이는 아프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연극이었단 말입니까? 제가 아내의 마지막 유산을, 제 전 재산을 가로채기 위한 끔찍한 사기극이었단 말입니까?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스르륵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민준이가 아픈 게 아니었구나.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곧이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듯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거대한 분노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감히 내 손주의 목숨을 가지고 이 늙은 아비를 상대로 사기를 쳐? 내 아내의 피 같은 돈을 그런 더러운 거짓말로 빼앗아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를 확인 사살이라도 하려는 듯 밤늦게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언제 공포에 질렸냐는 듯 아주 침착하고 애처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아까는 죄송했어요. 애가 갑자기 열이 올라서 제가 너무 경황이 없었네요. 그런데 아버님, 정말 큰일 났어요.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는 것일까?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민준이 병원비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집주인이 갑자기 전세금을 5천만 원이나 올려달라고 하지 뭐예요? 당장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에요, 아버님. 전세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사경을 헤맨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그 와중에 전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앞뒤도 맞지 않는 성의조차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바보 취급하는 것을 넘어 아예 사람으로도 보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눈물 흘리며 신세 한탄을 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제 안에서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서늘한 분노와 냉철한 결심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그 집으로 갈 것이다. 가서 내 눈으로 직접 모든 것을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내 끔찍한 의심이 모두 사실이라면 나는 절대로 저것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아내의 목숨값을, 내 인생을 짓밟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줄 것이다. 제 두 눈에 시퍼런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동이특이 무섭게 자리에서 일어나 낡았지만 가장 단정하고 깨끗한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제 마음속은 이미 지옥불처럼 들끓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단단해 보여야 했습니다.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순간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얕보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새벽 첫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경기도 광주시의 풍경들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제 눈에 비친 세상은 이미 제 빛이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릴 때마다 제 안의 분노도 함께 들썩였습니다. 제발 내 의심이 틀렸기를, 내 아들과 며느리가 그 정도까지의 악마는 아니기를. 마음 한편에서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제 인생 최악의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들 준석이 사는 낡은 아파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삐리릭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청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만화 영화를 보며 까르르 넘어가는 소리. 어제 전화기 너머로 들었던 아픈 아이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바로 그 건강한 목소리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저를 발견한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오셨다. 제 다리를 끌어안는 아이의 얼굴은 홍조가 돌아 건강해 보였고 그 눈은 총기로 가득 차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던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 마지막 남았던 신락 같은 희망이 그 순간 바스라져 사라졌습니다. 아버님, 안방에서 부스스한 얼굴로 나온 며느리 미경이 저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당혹감과 공포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제 싸늘한 목소리가 며느리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내 손주가 아파서 사경을 헤맨다는데 와보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 며느리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아, 네, 그게 오늘은 컨디션이 좀 괜찮나 봐요. 어제 약 먹고 푹 자서 그런지. 뻔뻔한 거짓말이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정상적인 온기, 열기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지. 애들은 괜찮다가도 밤에 갑자기 열이 오르거든. 따뜻하게 입히고 이불도 꼭 덮어줘야 한다. 저는 일부러 며느리를 향해 부드럽게 말하며 천천히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이의 건강을 챙기는 할아버지를 저들은 감히 막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아버님, 어디 가세요?
역시나 며느리가 다급하게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우리 민준이 덮어줄 두툼한 이불이 어디 있나 보려고 그런다. 추우면 안 되지 않으냐? 제가 꺼내드릴게요. 아버님은 거실에 앉아 계세요. 됐다. 내 손주 이불 하나 내가 못 찾아주겠느냐? 너는 어서 가서 애 아침이나 챙겨라. 저는 며느리의 팔을 단호하게 밀치고 안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아들 내외가 쓰는 붙박이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등 뒤에서 며느리가 숨을 캑하고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르륵 장롱문이 옆으로 소리 없이 밀리는 순간 제 코를 낯선 냄새가 파고들었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하고 값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새로 산 가죽 제품에서나 나는 역한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장롱 안에는 옷가지들이 걸려 있고 아래 칸에는 이불이 몇 채 쌓여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감은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 무언가 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이불을 꺼내는 척하며 손을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손끝에 딱딱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쌓여있던 이불 하나를 거칠게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와르르, 이불 더미가 무너지자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화려한 색깔의 명품 가방들이었습니다. 뱀 가죽처럼 번들거리는 것, 악어 가죽처럼 징그러운 무늬가 새겨진 것, 손바닥만 한 가방에 금속 장식이 요란하게 박힌 것까지. 그 옆에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새 구두 상자와 값비싼 남성용 시계 케이스도 보였습니다. 이게 다 뭐냐? 제 입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손주 병원비가 없어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던 며느리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오해예요. 제가 산 게 아니라 제 친구가 잠깐 맡겨놓은 거예요. 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천박한 거짓말을 들어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제 손은 본능적으로 더 깊은 곳을 향했습니다. 가방 더미 아래 구석에 처박혀 있던 네모난 쇼핑백 하나. 저는 그것을 미친 사람처럼 끄집어냈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제 남은 인생을 산산조각 낼 증거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수백 장은 좋게 넘어 보이는 영수증 뭉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강남의 어느 고급 호텔 레스토랑. 날짜는 제가 돈을 건넨 바로 다음 날 저녁. 금액은 54만 원.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백화점 명품. 날짜는 그 다음 날 오후. 금액은 320만 원. 손이 부들부들 떨려 다음 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지옥의 끝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영수증 뭉치를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해외 명품 의류, 고급 스파 이용권, 골프용품점, 그리고 마침내 제 숨을 완전히 먹게 한 마지막 증거. 세븐 비즈니스 클럽이라는 상호가 선명하게 찍힌 수십 장의 카드 전표. 소위 룸살롱이라 불리는 유흥업소였습니다. 하룻밤 술값으로 찍힌 금액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제 아내가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만져볼 수 있는 돈이 하룻밤 술값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제 아내의 목숨값이 제 귀한 손주를 살리라며 내어준 그 피 같은 돈이 고작 이런 더럽고 추악한 종이 조각들로 변해 제 눈앞에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내 손주의 목숨을 담보로 이 늙은 아비의 등골을 빼먹으며 이런 짓을 하고 돌아다녔단 말인가? 아버님, 그건 저희가 그런 게 아니라. 며느리 미경이 무언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며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방바닥이 제 발밑에서 꺼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비명 대신 긴 탄식만을 내뱉었습니다.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의 힘이 스르륵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쿵 소리를 내며 무릎이 차가운 방바닥에 닿았습니다. 한 손에는 뱀 가죽처럼 번들거리는 명품 가방이, 다른 한 손에는 아들의 추악한 욕망이 담긴 영수증 뭉치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의 믿음, 저의 희생, 저의 부성애, 저의 남은 인생 전부가 이 차갑고 더러운 방바닥 위에서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하게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지옥문은 이미 제 눈앞에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제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 제 믿음이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아버님, 며느리 미경이 제 어깨를 흔들며 소리치는 목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겨 소리를 듣는 것처럼 모든 것이 웅웅거리며 울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대답도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흩뿌려진 영수증 조각들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만화를 보던 민준이가 안방으로 고개를 쏙 내밀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왜 저기 앉아 있어? 아이의 해맑은 목소리에 며느리가 기겁을 하며 아이에게 달려가 안방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제게 다가와 제 손에 들린 영수증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아버님, 이거 이리 주세요. 이건 정말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더러운 손이 제 손목을 잡는 순간 멈춰있던 제 몸에 전류 같은 것이 흘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며느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제 입에서 나온 것은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른 장작이 갈라지듯 쩍 갈라지고 쇠소리가 섞인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제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며느리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때마침 아들 준석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저와 흩어진 영수증과 명품 가방들, 그리고 사색이 된 아내의 얼굴을 번갈아 본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내 놈 눈에는 이게 무엇으로 보이느냐?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리고 세상이 어지럽게 돌았지만 이 자리에서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 앞에서 무너진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내 어미의 목숨값으로 내 아내라는 인간은 몸뚱이를 치장하고 내 놈은 더러운 욕정을 채우고 다녔더냐? 내 새끼가 아파서 죽어간다며 이 늙은 아비의 마지막 남은 피까지 빨아먹고서 말이다. 제 말에 아들 준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제빛으로 변했습니다. 녀석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 놈이 지금 용서라는 말을 입에 담아? 내 아픈 새끼를 팔아먹은 돈으로 계집. 드나드는 술집에 처박혀 있던 놈이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용서를 빌어.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아들의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 저는 더 이상 그 추악한 얼굴들을 마주하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버지 하고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버스를 탔는지 얼마나 걸었는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텅 빈 제 방 안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어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불을 켤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영감. 저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영정 사진을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피를 토해내듯 억장이 무너지는 통곡이었습니다. 여보, 나 어떡해? 내가 당신 목숨값을 저런 짐승들 손에 쥐어주고 말았어. 당신 말대로 그냥 나 혼자 지고 있을 걸. 내가 이 미련한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옷깃을 적셨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제 자신에 대한 원망과 어리석음에 대한 한탄이 뒤섞여 심장을 칼로 저미는 듯 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속으로 낳은 내 자식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10달을 품고 평생을 바쳐 키운 내 아들이 어찌하여 저런 악마가 되었단 말인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은 말라붙어 더 이상 나오지 않았고 목은 쉬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넋나간 사람처럼 텅 빈 방 안에서 웅크린 채 밤을 새웠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 속 희미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저를 원망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죽은 듯이 밤을 새우고 동쪽 창문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제 피부를 스치는 순간 문득 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것인가? 내가 울고불고 통곡한다고 해서 저 짐승들이 빼앗아간 내 아내의 목숨값이 돌아오는가? 짓밟힌 내 인생이 원래대로 돌아오는가? 아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저것들은 이 늙은 아비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썩어가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제 안에 마지막 남았던 미련과 슬픔의 찌꺼기들이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는 시퍼렇고 서늘한 도끼가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몰골이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 핏기 없이 하얗게 질린 얼굴, 산발이 된 머리, 평생을 순하고 어리석게만 살아온 늙은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정호, 정신 차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내가 무너지면 저것들은 더 기고만장해질 것이다. 울지 마라. 이제부터 눈물 따위는 사치다. 저는 차가운 물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냉철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수? 그래, 복수다. 하지만 소리 지르고 머리채를 잡는 유치한 복수가 아니다. 저것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모든 것을 빼앗아 와야 한다. 저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로 처절하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제 제가 본 영수증 뭉치와 명품 가방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 교활한 것들은 친구가 맡긴 것이라거나
원래 있던 돈으로 산 것이라고 발뺌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들의 입으로 직접 자신들의 죄를 실토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들의 목소리, 저들의 대화 하나하나를 모두 증거로 만들어야 한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대전의 동네 시장통 구석에 있는 낡은 전파상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온갖 낡은 라디오와 텔레비전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안쪽에서 돋보기 안경을 쓴 노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뭘 찾으시오? 제 목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작고 잘 숨길 수 있고 소리가 아주 잘 녹음되는 것. 그런 물건이 있소?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노인은 잠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말없이 진열장 가장 구석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먼지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제 손바닥 반도 안 되는 크기의 검고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이거면 방 안의 숨소리까지 다 담길 거요. 저는 말없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작고 차가운 녹음기를 손에 쥐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두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을 앞둔 사냥꾼의 차갑고 잔인한 흥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에서는 앞으로의 계획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저것들을 안심시켜야 한다.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연기해야 한다. 둘째,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저들의 대화를 녹음할 기회를. 셋째,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한다. 저들이 버리는 쓰레기 봉투 하나까지도 뒤져서 영수증 한 장이라도 더 찾아내야 한다. 이제 눈물의 시간은 끝났다. 지금부터는 사냥의 시간이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차가운 녹음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울지 않아. 당신이 남겨준 이 목숨, 내가 저 짐승들한테서 반드시 되찾아올게. 그리고 당신을, 내 인생을, 그리고 우리 민준이를 짓밟은 대가를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받아낼 거야. 그러니 하늘에서 똑똑히 지켜봐줘. 당신 남편이 어떻게 복수하는지. 제 두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아닌 시퍼런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날 이후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아내의 영정 사진을 붙들고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이 트면 가장 먼저 베개 밑에 숨겨둔 작고 차가운 녹음기를 꺼내 만져보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들끓는 제 분노를 가라앉히고 머리를 맑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제 복수의 칼날이자 저 짐승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심판의 망치였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는 저들을 제 앞으로 다시 끌어내야 했습니다. 아마 저들은 제가 충격으로 쓰러져 알아눕거나 미친 사람처럼 쫓아와 머리채라도 잡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야 했습니다. 저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려 스스로 제 덫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며칠간 일부러 알아놓은 사람처럼 두문불출했습니다. 이웃들이 걱정하며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마치 세상과의 모든 인연을 끊고 홀로 고통 속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낡은 집안은 정적만이 가득했고 제 그림자만이 벽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고독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수를 향한 제 의지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떨리는 손으로 아들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힘없고 모든 것을 체념한 늙은이처럼 연기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 내외의 긴장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겠느냐? 다 내 잘못이다. 내 팔자다 생각하고 있다. 내가 늙어서 주책을 부렸다. 그날은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그러니 너희도 너무 마음 쓰지 말거라. 제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늘고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듯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아들과 며느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됐다. 다 지난 일이다. 그저 우리 민준이 우리 강하지만 무탈하다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저는 일부러 손주 걱정만 하는 힘없고 어리석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인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끼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저 굶주린 짐승들이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의 탐욕은 이제 제 통제를 벗어나 활개를 칠 것이고 그 활개가 바로 그들의 목줄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낡은 나무 공구통을 꺼냈습니다. 평생 제 손때가 묻은 공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가장 작은 끌을 꺼내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내가 쓰던 낡은 서랍장의 다리가 조금 흔들리는 것을 본 척하며 공구통을 서랍장 옆에 두었습니다. 녹음기를 숨길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나무를 깎고 다듬어온 장인의 손처럼 말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다음 날 저녁 아들 내외가 보란 듯이 홍삼 선물 세트를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과 그보다 더 큰 탐욕스러운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초췌한 얼굴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어찌 왔느냐? 아버지, 기력도 없으신 것 같아서요. 이거라도 좀 드시고 힘내세요. 며느리 미경이 살갑게 웃으며 홍삼 선물 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 준석도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역겨운 위선이었습니다.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소름이 돋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그들의 위선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안방 서랍장 옆에 놓인 낡은 나무 공구통 안쪽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두었습니다. 톱밥과 낡은 못 그리고 몇 개의 공구들 사이에 까만 녹음기는 완벽하게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공구통을 끌어당겨 무릎 위에 두고 낡은 서랍장에 흔들리는 다리를 고치는 척했습니다. 망치 소리가 간간히 울렸고 톱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들 준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심장이 차갑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께서 보신 것들 사실은 저희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가 사치를 부리려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녀석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이내 뻔뻔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실 민준이 병원에 아는 분을 통해서 더 용한 의사 선생님을 소개받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식으로 치료를 받으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요. 그래서 뒷돈이라도 좀 찔러주면 당장 제일 좋은 병실에 입원시켜서 최고의 치료를 받게 해준다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거짓말이 아주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 미경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버님. 저희도 사람인데 어떻게 치료비로 다른 짓을 하겠어요? 그 가방이랑 시계도요. 의사 선생님이랑 병원 관계자분들께 드릴 선물 사느라 그런 거였어요. 저희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죄송해요, 아버님. 그들의 파렴치한 거짓말들이 제 무릎 위 나무 공구통 속으로 차곡차곡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준이는 입원은 한 것이냐? 네, 그럼요. 지금 제일 좋은 특실에 입원해 있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으며 겉으로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수술비가 또 따로 필요하다고 해서요. 수술비라니? 또 돈이 필요하단 말이냐? 나는 이제 정말로 한 푼도 없다. 내 모든 걸 다 너희에게 주지 않았느냐? 제 말에 아들 내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집이 있잖아요. 며느리 미경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이 집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면 우리 민준이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어요. 민준이만 살릴 수 있다면 저희 나중에 길바닥에 나 앉아도 괜찮아요. 평생 일해서 갚으면 되죠. 저들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제 아내의 목숨값을 전부 삼키고도 모자라 이제는 이 집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제 아내와 제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우리의 마지막 보금자리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일부러 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까지 내놓으란 말이냐? 이 집은 내 어미에 너희가 담긴 곳인데. 아버지, 지금 그게 문제예요? 어머님도 하늘에서 민준이가 사는 걸 더 원하실 거예요. 손주가 죽게 생겼는데 집이 대수예요. 아들 준석이 저를 다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뻔뻔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것이었다. 내가 듣고 싶었던 말이. 너희들의 그 더럽고 탐욕스러운 목소리. 너희들의 죄를 너희들 스스로 증명하는 그 목소리. 저는 한참을 고민하는 척, 눈물을 흘리는 척 연기했습니다. 제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표정을 살피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미 이 집을 손에 넣었다는 듯한 끈적한 욕망이 번들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탐욕이 정점에 달했을 때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다. 같이 은행에 가보자꾸나.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손주를 살릴 수만 있다면 이 늙은 몸뚱이 하나, 이 낡은 집 한 채가 대수겠느냐? 제 대답에 아들 내외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제 손을 붙잡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역시 저희 아버지세요. 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부축해 방에 눕히고 이불까지 꼼꼼하게 덮어주고 나서야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눈물 흘리던 슬픈 늙은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여있던 나무 공구통 안에서 승리의 전리품처럼 빛나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실 민준이 병원에 아는 분을 통해서 더 용한 의사 선생님을 소개받았는데 그 가방이랑 시계도요. 의사 선생님이랑 병원 관계자분들께 드릴 선물 사느라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면 우리 민준이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어요. 텅 빈 방 안에 저 짐승들의 추악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들의 변명, 거짓말, 그리고 이 집을 차지하려는 탐욕까지. 저는 녹음기를 든 채 차갑게, 아주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속에서 피어난 가장 통쾌한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내가 쥐었다. 지옥의 문을 열었던 것은 너희들이지만 그 문을 닫고 너희들을 그 안에 가두는 것은 바로 이 늙은 아비가 될 것이다. 저는 밖으로 새어나갈까 두려워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한참을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드디어 올랐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날 이후 제 손바닥 안에 작은 녹음기는 제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밤에는 베개 밑에 품고 잤고 낮에는 낡은 조끼 주머니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때로 저를 다시 절망이 덮치려 할 때면 저는 조용히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면 우리 민준이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어요. 아버님도 하늘에서 민준이가 사는 걸 더 원하실 거예요. 그 뻔뻔하고 역겨운 목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차가운 분노로 다시 쌓아 올려졌습니다. 눈물은 도끼가 되었고 슬픔은 칼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저처럼 평생 흙만 묻히고 살아온 늙은이에게는 너무나 높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이 억울함을 호소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나 보던 번쩍이는 빌딩의 비싼 변호사 사무실은 제가 감히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칠간 낡은 신문과 동네 상가에 붙은 전단지들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전의 버스 정류장 근처 허름한 상가 2층 구석에서 서민을 위한 법률 상담소라는 낡은 간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르신 무료 상담이라는 글귀가 제 발걸음을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사무실 문을 열자 낡은 책상이 전부인 작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앳되지만 어딘지 모르게 다부진 인상을 가진 최 변호사 한 사람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지 않았고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치욕스럽고 끔찍한 이야기를 생판 처음 보는 젊은이 앞에서 과연 꺼내 놓을 수 있을까? 하지만 제 주머니 속에서 느껴지는 녹음기의 차가운 감촉이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주섬주섬 제가 그날 피눈물을 흘리며 챙겨 나왔던 영수증 몇 장과 그동안 기억을 더듬어 적어 간직했던 것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손때가 묻은 작은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의 눈이 잠시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면 우리 민준이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어요. 아버님도 하늘에서 민준이가 사는 걸 더 원하실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의 추악한 목소리가 낡고 조용한 사무실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처음에는 무표정하게 듣고 있다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미간을 찌푸렸고 마침내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녹음이 끝났을 때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제 아들놈과 며느리에게 당한 일입니다. 제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침착하고 차분했습니다. 변호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와 녹음기를 번갈아 보더니 이윽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된 도리를 저버린 배신,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책상 위의 증거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그것도 손주의 생명을 담보로 부모의 마지막 재산까지 갈취하려 한 죄질이 아주 나쁜 중범죄입니다. 사기죄, 중범죄. 단어들이 제 가슴에 거대한 망치처럼 와서 박혔습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저들의 죄에 법의 이름이 붙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것들을 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내어준 그 돈, 제 아내의 목숨값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어르신. 아니,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그는 제게 몸을 기울이며 알아듣기 쉽게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민사소송입니다. 어르신께서는 아드님 내외의 거짓말, 즉 사기에 속아서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이것은 사기에 의한 증여로 민법상 명백한 계약 취소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어르신께서 주신 모든 돈을 돌려달라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되찾아올 겁니다. 되찾아온다. 그 말에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는 형사고소입니다. 민사소송이 돈을 되찾아오는 절차라면 형사고소는 저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절차입니다. 어르신을 속이고 재산을 빼앗아간 행위에 대해 사기죄로 고소해서 저들이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만들 겁니다.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신 이 녹음 파일과 영수증들은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감옥.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하지만 이 모든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손주분입니다. 저런 부모 밑에서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의 재산을 되찾아온다 한들 그 돈이 또다시 저들의 사치와 유흥을 위해 쓰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손주분을 저 부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되찾은 재산이 오직 손주분의 미래를 위해서만 쓰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돈을 되찾고 저들을 벌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귀한 손주 민준의 미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변호사는 신탁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가 되찾을 모든 재산을 은행에 맡겨 저와 같은 법적 관리인만이 오직 민준이의 교육비, 병원비, 생활비 등 지정된 목적으로만 돈을 쓸 수 있도록 묶어두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단 한 푼도 손댈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법적 금고였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십니다. 제가 어르신 곁에서 법의 칼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더 파렴치한 자식들에게 법이 얼마나 무섭고 정의가 반드시 살아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제 손을 잡은 젊은 변호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불의에 맞서 싸우려는 굳은 의지와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내가 이 늙고 힘없는 남편을 가엾게 여겨 보내준 구원투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설 때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올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을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손에는 변호사의 명함과 제 모든 희망이 담긴 작은 녹음기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거리로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이제 제게는 세상을 상대할 무기가 생겼습니다. 법이라는 이름에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준서가, 미경아, 너희들의 잔치는 이제 끝났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가장 차갑고 무자비한 심판뿐이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피처럼 비릿한 승리의 예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마치 그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아주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름기가 잔뜩 낀 아들 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빼앗고도 모자라 이제는 제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탐내는 그 탐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 준석이에요. 준비 다 하셨어요? 오늘 은행 가기로 하셨잖아요. 그 목소리를 듣는 제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이 바로 너희들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오냐, 준비 다 됐다. 그런데 내가 너희 집에 먼저 좀 들러야겠다. 은행 가기 전에 내게 따로 챙겨줄 것이 좀 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집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저는 일부러 줄 것이 있다는 말로 저들의 탐욕을 한껏 부풀려 놓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의 목소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저희에게 주실 게 또 있으세요. 아이고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먼저 집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낡은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녹음기와 최 변호사의 명함, 그리고 구겨진 영수증 몇 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망설임 없이 그 지옥의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저를 맞이하는 아들 내외의 얼굴에는 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노골적으로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경은 살갑게 제 팔짱을 끼며 거실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다는 게 뭐예요? 아들 준석이 참지 못하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이 앉아있는 거실 탁자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제가 준비해온 모든 것을 꺼내 유리 탁자 위에 거칠게 쏟아부었습니다. 하르륵 수십 장의 영수증과 카드 전표 그리고 작은 녹음기. 그것들이 탁자 위에 흩어지는 순간 며느리 미경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알아보겠느냐? 제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 어미의 그리고 내 놈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긁어댔던 종이 조각들이다. 아버지, 그건 정말 오해예요. 저희가 선물을 사느라. 며느리 미경이 마지막 발악처럼 변명을 늘어놓으려던 순간 저는 녹음기에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면 우리 민준이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어요. 아버님도 하늘에서 민준이가 사는 걸 더 원하실 거예요. 텅 빈 거실에 자신들의 추악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아들 내외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동공은 공포로 가득 차 흔들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 약속이라도 한 듯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아들 내외를 향해 제 평생 가장 차갑고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주 귀한 손님을 청해 두었느니라. 제가 현관문을 열자 굳은 얼굴의 최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가 거실로 들어와 제 옆에 서는 순간
아들 내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평생 억눌러 왔던 모든 분노를 담아 저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의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낳고 미역국도 제대로 못 얻어먹으면서 시장 바닥에서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고 행상을 해서 너를 대학까지 보냈다. 내 어미는 너 하나. 잘 되라고 평생을 공사판에서 흙먼지 뒤집어 쓰고 살다가 제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뼈 빠지게 일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런데 내가 내 어미의 그 피 같은 목숨값으로 내 새끼 목숨을 팔아 이 늙은 아비 등골을 빼먹고 그 돈으로 계집 드나드는 술집에 처박혀서 희희낙낙했단 말이냐. 제 고함에 아들 준석이 소파 아래로 굴러떨어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시선을 며느리 미경에게로 돌렸습니다. 너는 더한 년이다. 내가 어찌 내 손주 목숨을 가지고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내 몸뚱이에 걸친 그 뱀. 가죽 가방 하나가 내 손주 목숨보다 더 중했더냐. 내 얼굴에 처바르는 분칠이 내 새끼 병원비보다 더 급했더냐 말이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 발치에 엎드려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용서를 빌기에는 너무나 멀리 와버렸습니다. 용서? 이제 와서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받아야 할 것은 용서가 아니다. 바로 법의 심판이다. 그 순간 제 옆에 조용히 서 있던 최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하얀 대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위에는 법원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준석 씨, 서미경 씨. 변호사의 낮고 엄중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이정우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두 분께 법원에서 발부된 결정문을 송달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얼어붙은 아들 내외 앞에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 채무자 이준석, 서미경은 채권자 이정호에게 증여받은 금원 및 그로 인해 취득한 별지 목록 기재의 동산과 구동산에 대하여 매매니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죠. 지금 이 시간부로 두 분명의 모든 예금 계좌는 동결되었습니다. 이 집은 물론이고 저기 저 장롱 안에 숨겨둔 명품 가방 하나까지도 두 분 마음대로 팔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이 법의 이름으로 묶였다는 뜻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났을 때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는 핏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너클 잃은 그들을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가장 차갑고 가장 잔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바닥에 주저앉아 너클 잃은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조각상 같았습니다.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가 다 갚을게요. 평생 일해서라도 다 갚겠습니다. 아들 준석이 정신을 차린 듯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기어왔습니다. 그 옆에서 며느리 미경은 실성한 사람처럼 안 돼라는 말만 되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추한 모습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서 있던 최 변호사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그는 제 뜻을 알아차리고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께서 빼앗기신 재산을 되찾기 위한 민사 절차의 시작일 뿐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없이 냉정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오후 두 분을 존속사기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제 두 분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실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손주의 생명을 담보로 부모의 전 재산을 갈취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실형. 그 단어들이 아들 내외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파괴해버렸습니다. 가 감옥이요. 아버지, 아버지, 저 준석이에요.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감옥에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가 눈이 멀었어요. 하지만 감옥만은 안 돼요.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 주세요. 두 짐승이 제 발치에 엉겨붙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서는 단 한 방울의 진정한 반성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안위와 처벌에 대한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아버지, 제 입에서 나온 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얼음보다 차가운 경멸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입에 아버지라는 말을 담지 마라. 내 아들은 10년 전에 내 어미와 함께 내 손으로 땅에 묻었다. 내 앞에 있는 너는 그저 내 아들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탐욕스러운 짐승일 뿐이다. 제 말에 아들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 눈동자에 비친 것은 순수한 공포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자신을 아들로 보지 않는다는 것, 그 어떤 애원도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선언을 위해 숨을 골랐습니다. 돈, 너희는 아직도 이 모든 것이 고작 돈 문제인 줄 아는구나. 저는 혀를 차며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돈. 너희가 그토록 하찮게 여기던 그 돈이 내 어미가 평생을 바쳐 모은 목숨값이었다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좋다. 너희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저는 안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이민준, 이리 좀 나와보거라. 제 부름에 안방 문이 빼꼼히 열리며 민준이가 잠이 덜 깬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거실의 험악한 분위기에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 강아지. 하레비한테로. 아이가 제게로 총총 걸어오는 동안 아들 내외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옆에 선 민준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두 짐승을 향해 제 인생의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지은 진짜 죄는 바로 이 아이의 인생을 훔치려 했다는 것이다. 너희는 이 아이를 기적이라 불렀지만 너희에게 이 아이는 그저 돈을 뜯어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너희는 이 아이의 아비도 어미도 아니다. 제 목소리가 서리발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는 이 아이의 인생에 들러붙어 피를 빠는 거머리일 뿐이야. 너희는 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단 한 줌도 없어. 그 순간 저는 품속에서 통장 하나를 더 꺼내 탁자 위로 던졌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주었던 그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제 이름도 아들의 이름도 아닌 이민준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힌 새로운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저는 그들의 멍한 얼굴을 보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되찾을 내 아내의 목숨값, 그리고 너희가 부당하게 긁어 모은 모든 재산이 담길 그릇이다.
이것은 신탁 통장이라는 것이다. 최 변호사에게 수십 번도 더 듣고 외웠던 그 단어들을 똑똑히 내뱉었습니다. 이 돈은 이제 너희 돈이 아니다. 처음부터 너희 것이 아니었어. 이것은 오직 내 손주 이민준의 미래를 위한 돈이다. 너희가 감옥에서 썩어 나오든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너희는 평생 이 돈에 손가락 하나 댈 수 없을 것이다. 오직 이 아이가 20살이 될 때까지 이 아이의 학비와 병원비, 생활비로만 쓰일 수 있도록 법이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봉인되었느니라. 제 말이 끝났을 때 아들과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희망의 마지막 끈마저 끊어져 버린 사람들의 텅 비고 공허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 재산은 물론이고 자식마저 자신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추악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서서 불안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는 민준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제 평생 처음 지어보는 가장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하랩이랑 같이 가자. 더 좋고 더 따뜻한 곳으로. 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부모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제게로 고개를 돌려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제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지옥 같았던 집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아버지, 안 돼요. 민준아,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눈부신 아침 햇살이 저와 민준이를 환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마치 길고 길었던 어둠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 손을 잡은 아이의 작은 온기가 지난 시간 차갑고 아팠던 상처를 봄눈 녹이듯 녹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를 잃었고 자식을 잃었고 평생을 바친 믿음과 재산을 모두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는 그 모든 것을 잃는 대가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지켜야만 했던 단 하나를 되찾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넓은 길로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나 이정호, 당신 남편 잘했지? 이제 저 하늘에서나마 당신이 내게 남겨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히 웃어도 좋소? 이제는 내가 우리 민준이를 지킬 테니. 제 입가에 비로소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끝에서 오는 허탈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단단하고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때로는 쉬운 용서가 아닌 단호한 응징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소중한 것을 지키는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정호 씨의 이야기가 부당한 상처 앞에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작은 위로와 단단한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